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나가는 데서 집값이랑 가계부채 진정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자, 집값 상승 예사롭지 않다더니 하느니 깜짝 전망을 내놨다. 주택가격 단기간 진정이 어렵다. 내년 이후도 불확실이다. 이게 어떤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10일 공개된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가계 대출에 대한 평가 시사점, 결국엔 요거죠.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니까 단기간 진정 어려울 것, 내년 이후에도 불확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는 소리예요. 내년까지 진정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를 제가 그나마 이론 기사로 뽑아온 거지 뭐 집값 단기간 진정 어렵다 요 부분만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금리 내리지 말아야 되죠. 금융 안정이 위험이 돼서 금리를 못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금리 내린다고 따라 내리면은 나라 망하라고 하는 짓이죠 사실. 왜냐면은 윗대가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그렇게 금방 뒤집는다? 신성한 금통위원이 그런 이야기했죠. 심각한 내수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은 금리 인하 안 한다. 미국에서 9월에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서 10월에 금리 내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금리 안 내린다고 지금 선언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집값 상승한다, 단기간에 진정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세가 계속되면 금리를 안 내린다는 소리.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던 그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8월 의사록이 발표된 것은 이번에 뭐 10일날 나온 거지만 그거는 8월 22일에 그 정리돼서 발표된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온 것일 뿐이고, 그때 8월 22일에 뭐라 그랬어요? 금리 동결한 이유는 주택시장으로 인한 금융 불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했다. 그리고 저 의사록을 봤을 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8월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8월 금통위 회의 언제 있었어요? 8월 22일에 있었죠. 부채가 잡혀가는 느낌이 보였나요? 그때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8월 가계부채는 역대급이다. 이런 이야기들만 나왔었죠. 그러면은 그때는 그 금통위 회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9월 되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자, 주담대 일평균 4,244억에서 2,426억으로 줄었다. 일평균 증가세는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22일에 금통위원들이 전망하던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게 문제가 되니까 얘가 주택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 요것에 대해서 일단 올해 말은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미 규제 들어가서 잡히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딱 한 가지, 내년까지 불확실성이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왜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까요? 가계 부채 불확실성, 주택가격 불확실성. 이거는 진짜 딱 한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년 이후도 불확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2023년을 볼게요. 2023년에 2월 말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풀면서 본격적으로 받은 것은 3월부터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4월부터 지표로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기 시작했고, 6월 말에 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50년 주담대에. 그러면서 7, 8월 달에 더욱 가속화해서 자극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정부에서 했던 게 뭐예요? 정책 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과잉 가계대출을 만들고 집값 거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23년 9월에 50년 주담대를 중지시키는 것은 물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없앴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장을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일주일에 3번씩 가야 돼요. 신장 투석을 해라.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제가 매일같이 술을 꽐라들 때까지 처묵처묵 해가지고 신장이 맛이 갔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야기를 하죠. 술 먹지 마세요. 근데 열심히 술을 안 먹었어요.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 일주일에 3번 갈 투석을 2번만 와도 된대요. 그럼 그때부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이제부터 내가 신장이 이렇게 안 좋아졌고 투석 횟수라도 줄이려면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잘못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죠. 알코올 중독이 됐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아, 이제 3번에서 2번으로 몸 좀 나아졌으니까 또 술 먹어야지. 그러면은 KTX 타고 저승길로 가는 길이죠. 그런 것처럼 이 유동성을 중지를 했죠. 왜? 얘네가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23년 9월부터 가계부채 증가폭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주택 가격 상승세도 하락세로 바뀌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연착륙이 되고 있었어요. 2022년처럼 급락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원하는 연착륙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근데 24년이 됐어. 조금 가계부채 안정되고 조금 건강해졌어. 또 부어라 마셔라. 물론 23년에 디딤돌 버팀목 풀고 그 다음에 24년에 신생아 특례 풀었죠. 요 신생아 특례가 집값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 아니요. 얘는 그냥 트리거이고 도화선일 뿐이었고 실질적으로 기름통은 얘였다. 그러니까 23년 말에 풀어도 얘는 받을 수 있었죠. 혜택 받아가지고 집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막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사진 않았죠. 디딤돌 버팀목 받아가지고. 근데 신생아 특례로 집값 뜬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부추기고 막 신생아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다 이런 식으로 갔죠. 막상 신생아 특례는 7조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서 태반이 나왔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데 또 술을 처먹어 버렸다. 건강할 때는 좀 술을 자셔도 되지만 건강하지 않을 땐 뭐 해가지고 투석까지 봤는데 술을 먹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먹는 거예요. 그쯤 되면. 그래서 건강이 개작살이 났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시기까지 된 거다. 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년도 불확실성. 왜? 이복현 금감원장의 태세를 봅시다. 가계부채를 잡는다고 해놓고서 금리 엄청 올린다. 이거 어디서 올렸어요? 금융당국에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은행이 자체적으로 올린 거죠. 올리지 마. 그러니까 은행이 또 뭐예요? 대출 중단을 하죠. 조금 풀어줘. 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한 건 딱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잡겠다고 이야기해놓고서 금리 올리는 거 방해하고 대출 중단하는 거 방해한 거밖에 없어요.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대책 뭐 있어요?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을 하겠다 라고 말만 했죠.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막상 적용을 한 건 아니죠. 적용하지 않았으면 아직 규제책 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 강화한다. 요거 이복현 금감원장이 한 게 아니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 거죠. 이복현 금감원장은 뭐 했어요? 7월에서 9월로 미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월에 수도권 1.2%로 강화를 했다. 그러니까 막상 호시탐탐 대출 풀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다만 이쪽은 좀 속내를 숨긴다면, 속내를 안 숨기시고 드러내시는 우리 박상호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전세 사기, 청년층이 덜렁덜렁 대출 받아서 그렇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책임이다. 신생아 특례로 인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과소비했다. 과소비해서 전세가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럼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힐라. 아니요, 신생아 특례 문제 아닙니다. 저기 지금 정책대출 많이 내줘가지고 대출의 70% 80%가 정책대출로 나와가지고 이걸로 가계부채 증가에 핵심이 됐는데 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안 됨. 그럼 요걸 봤을 때 한국은행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년까지 지속될, 내년에 폐지를 하지 못할 절대적인 대출 규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내년의 불확실성은 예견이 되죠. 정부 금융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에 따라서 주택시장은 또 휘둘릴 텐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예요? 정부의 거시 건전성 대책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규제 상황을 볼 때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DSR 확대가 있죠. 이런 걸 할 수 있을 정책 여력이 남아있는데 하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전세랑 정책 대출 요 딱 두 가지만 DSR 적용돼도 내년에 집값이 뜰 수가 없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왜? 얘네가 DSR 피해가서 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금융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고 태반이 저런 대출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은 은행권에서 알아서 대출을 규제를 하겠지만 내년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래도 금융당국에서 은행권 DSR 산정해가지고 요거 내년에 적용하겠다죠. 지금은 아니에요. 내년에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대출 목표를 초과한 은행들은 내년에 더욱 강력하게 적용을 하겠다. 여기에 정책대출이랑 전세대출 들어간다. 그럼 정책대출이랑 전세대출 DSR 어차피 우회되니까 거기서 많이 내주면은 다른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정책대출, 전세대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뭐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 꽤 되지만 정책대출 금리 낮죠? 그럼 정책대출 많이 내주려고 하겠냐? 은행은 기왕 대출 내줄 거면은 안전하고 금리 높은 곳으로 내주려고 하죠. 수익이 높은 곳으로. 그러면은 정책 대출이 안전하냐? DSR 우회하는데 어떻게 안전해요? 금리 낮으니까 수익은 안 나죠. 일반 주담대를 많이 내주려고 하더라도 정책 주담대를 많이 안 내주려고 할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느니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것만 은행권 DSR 산정에다가 플러스로 정책 대출, 전세 대출 DSR 적용까지 하면은 한은에서 불확실성을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한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집값이랑 가계부채가 진정 안 될 것이다. 집값이랑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계속 오른다고 전망한 게 아니에요. 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한은에서 너네 대출 규제 이거를 거시 건전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대출 규제 똑바로 안 하면은 금리 안 내린다. 요 부분을 엄포를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 너네가 그따위로 하면 우리는 금리 안 내려줄 거야. 내리더라도 미국에서 내리기가 한 번쯤 내릴 수는 있더라도 안 내줄 거야. 지금 이 경고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답인 거지 은행이 말하는 것처럼 내년까지 집값 올라가고 내년까지 부채 계속 늘어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